얼마 전 아주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다. 어느 날 딸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갔는데 배가 고팠는지 딸아이가 엄마, 나 맥도날드 가고 싶어. 그래? 그럼 오래간만에 가볼까? 뭐 먹을래? 팬케이크. 그래, 날도 더운데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자. 와! 그렇게 해서 딸아이를 데리고 맥도날드에 갔다. 평일이라 그런지 손님은 거의 없었다. 딸아이와 둘이서 4인용 테이블 좌석에 앉아서 음료수, 팬케이크, 후라이드 포테이토를 시켜서 먹고 있었다. 나하고 딸아이는 벽 쪽으로 나란히 앉았기 때문에 맞은편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였다. 그때였다. 어디에선가 이상한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신문지 젖었을 때 나는 냄새 비슷한 게 풍겼다.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스멜. 밥 먹으러 왔는데 역한 냄새가 나니까 식욕이 확 떨어졌고 냄새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노숙자 차림을 하고 있는 덩치가 좀 있는 중년 남자가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딸아이도 본능적으로 킁킁거리면서 매장 안은 이미 역겨운 냄새로 가득했다.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엄마 이거 뭐야? 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다시 주변을 보니 다른 손님들도 나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 아저씨는 주문한 S사이즈의 음료가 나오자 그걸 한 손에 들고 우리 테이블로 와서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헐, 아니 여긴 우리 자리인데 왜 여기로 와서 앉는 거야? 다른 자리도 텅텅 비어있는데 왜? 대체 왜? 속으로 절규하면서 아저씨를 쳐다봤지만 아저씨는 다른 자리로 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매장 안이 빈자리 투성이인데 모르는 사람하고 마주보고 앉아있는 이 어색함. 나와 딸아이는 동시에 얼음이 됐다. 아저씨가 너무 자연스럽게 앞에 와서 앉는 바람에 혹시 나랑 아는 사이인가? 라는 자문을 했을 정도다. 혹시나 해서 얼굴을 자세히 봤지만 역시나였다. 아저씨는 어찌나 여유가 있던지 꼬깃꼬깃한 신문을 활짝 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완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더니 내가 먹고 있던 포테이토에 손을 쑥 넣더니 천연덕스럽게 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헉! 혹시 내 거 뺏어 먹으려고 여기 앉은 거였어? 머리가 이상한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일부러 이러는 거지 지금? 남의 음식을 이렇게 뺏어 먹는 경우도 있나? 내 눈빛은 의도적으로 피하면서도 나와 딸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주시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잠시였지만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순식간에 내렸다. 노숙자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들린다면 미안하지만 이 아저씨가 만진 포테이토를 다시 가져다 먹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다. 아저씨는 마치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포테이토를 아예 자기 앞에 갖다 놓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뭔가 평상시와 다르다는 걸 감지했는지 딸아이가 겁을 먹고 나한테 딱 달라붙었다. 후각의 한계도 느껴지고 이렇게 마주 앉아있는 것도 기분 별로고 얼른 피하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갑자기 박차고 일어났다가 아저씨가 기분 나빠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났다. 아저씨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포테이토를 마지막 한 개까지 다 먹어치울 요량으로 탈탈 털어서 먹더니 이번에는 아직 한 입도 못 먹고 있던 딸아이의 팬케이크 쪽으로 시선이 옮겨갔다. 점점 등 근육이 오므라들었고 본능적으로 딸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때 손님 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얼른 돌아봤다. 카운터에 있던 젊은 점원이 나한테 오더니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죄송한데요. 제가 실수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한데 카운터에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며 나를 카운터로 불렀다. 계산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생긴 만큼 이때다 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잔뜩 겁을 먹고 있던 딸아이의 손을 점원이 잡아줬고 꼬마 이리 와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줬다. 나는 짐을 챙겨서 얼른 점원을 따라 카운터로 갔다. 아저씨는 우리가 일어나자 딸아이가 먹던 팬케이크를 가져다 먹기 시작했다. 어쨌든 점원이 실수한 덕분에 아까 그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니
천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다른 점원이 우리 쪽으로 와서 음식이 둔 봉투를 내밀었다. 저기 이게 뭐죠? 이건 서비스고요. 그냥 가셔도 돼요.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아까 내가 주문했던 메뉴에 햄버거와 너겟이 추가로 들어있었다. 진짜 그냥 가도 돼요? 내가 재차 묻자 점원은 살짝 그 아저씨 쪽을 보면서 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까지 했다. 그제야 나는 방금 전 계산을 실수했다고 한 건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점원이 그걸 보고 기지를 발휘해 우리를 돕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았고 뛰어난 임기응변과 서비스 정신에 탐복했다. 더구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었으니 혹시라도 무슨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배려해준 거였다. 나는 점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여전히 그 아저씨가 신경이 쓰였지만 뒤처리는 프로페셔널한 점원분들께 맡기기로 하고 매장을 나왔다. 며칠 후 다시 그날 일을 생각하니 점원분들께 큰 신세를 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나올 게 아니라 차라리 경찰을 불렀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등등 여전히 찜찜했다. 분명히 잘못은 그 아저씨가 한 건데 매장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받고 좋아했던 내가 왕 유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수동적이기만 했던 것 같아서 며칠 후 남편과 함께 다시 그 매장에 인사를 하러 찾아갔다. 교대 근무다 보니 출근 시간이 달라졌는지 그때 만났던 점원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 중에 한 명 처음 말을 걸어주고 딸아이 손도 잡아준 점원분이 다행히 나를 알아보고 먼저 와서 인사를 냈다. 지난번에는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서비스까지 받고 혼자서 빠져나간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날 제가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묻자 점원분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다. 그 아저씨는 나중엔 내가 남긴 음료수까지 몽땅 먹어치웠는데 그러고 나서는 혼자 앉아있던 여고생 테이블로 옮겨가서 또 그 맞은편에 앉았다고 한다. 내 맞은편에 앉아서 음식 뺏어 먹기에 성공하고 재미를 붙인 아저씨는 여고생의 포테이토에 다시 손을 뻗었지만 그 아저씨가 손을 내미는 순간 여고생이 꽥 하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그러자 아저씨는 누가 기 먹었어? 시끄럽게 왜 소리는 질러? 라면서 의자를 발로 찼다.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가 소리를 치자 여고생은 더 겁을 먹고 깍깍 계속 비명을 지르고 당황한 다른 손님들도 우왕좌왕 피신을 했다. 하지만 점원분들이 내가 아저씨 때문에 곤란에 처한 걸 보고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고 얼마 후 경찰관이 도착했다. 경찰이 출동한 걸 본 아저씨는 젠장, 누가 경찰 불렀어? 그깟 음식 좀 먹었다고 죄가 되나? 라면서 매장에서 난동을 부렸지만 순식간에 경찰한테 진압됐고 그 자리에서 죄목이 강도인지 폭행인지 모르겠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그 아저씨는 다른 여죄도 드러났는데 역시 아저씨는 홈리스였고 지금까지 이 매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이 테이크아웃하려고 주문한 음식을 훔쳐서 달아났던 전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매장에 있는 점원이 계속 아저씨 한 사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훔쳐서 달아날 때마다 쫓아갔지만 매번 놓쳤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습범을 잡게 돼서 매장 직원들도 모두 안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때 만약 경찰을 부른 사실을 아저씨가 먼저 눈치채면 바로 앞에 앉아있던 나와 딸아이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점원분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거라고 했다. 나는 아저씨를 보고 겁을 먹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한참 어린 점원분들이 나와 딸아이의 안전까지 완벽하게 배려하고 제갈공명 뺨칠 지략을 발휘해서 안전하게 대피시켜줬다는 걸 알고 나니 이 매장과 점원분들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딸아이도 이상한 아저씨를 만난 것 때문에 다시는 거기 가기 싫다고 할까봐 은근히 걱정했었는데 아빠한테 아빠, 거기 언니들이 나랑 엄마 구해줬어. 다들 좋은 사람이야. 햄버거랑 너겟도 선물로 줬어. 라면서 무용담을 얘기하는 걸 보고 싫어지기는커녕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다.
지난번에 같이 저희 도와주셨던 점원분이 안 보이시는데 다음에 다시 와서 인사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전할게요. 인사를 마치고 나와 남편은 햄버거 세트 메뉴를 잔뜩 사가지고 돌아왔다. 아무리 직원들이라곤 하지만 점원들도 나이 어린 여자들이고 매장에서 그 아저씨가 난동을 부리면 당연히 무서웠을 텐데 자기들보다 손님인 나와 딸아이를 먼저 걱정해줬다는 게 생각할수록 고마웠다.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꼭 직접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겠다. 나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이다.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돈 씀씀이가 해픈 남편을 보면서 내가 직장을 못 다니게 되면 생활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게 너무 뻔히 보이고 그러다 보니 아이는 계속 뒤로 미루게 됐다. 하지만 내 나이 벌써 30.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아이 없이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몇 번이나 진지하게 출산과 가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자는 결론은 내렸지만 일주일 지나면 바로 현금을 인출해서 갬블을 하거나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들였다.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내가 놀지도 말고 쇼핑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신 용돈 내에서 해결하라고 했잖아. 그럼 용돈을 올려줘. 쥐꼬리만한 돈으로 뭘 하라는 거야? 당신이 자꾸 그렇게 무턱대고 돈을 쓰니까 돈이 안 모이잖아. 나더러 애도 낳지 말고 직장만 다니라는 거야 뭐야? 애를 낳으려면 우선 돈을 모아야지. 안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애를 낳냐고. 당신은 애 낳기 싫어? 애는 좀 더 나중에 낳아도 되지 않아? 나 벌써 30이야. 아직 30이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 아직이라니. 출산하는데 30은 적은 나이가 아니야. 당신이 계속 이렇게 돈을 물쓰듯이 하면 우리 평생 애 못 낳는다고. 아, 알았으니까 그만해.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마지막 수단으로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시부모님께 남편 버릇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시부모님이 남편을 불러서 아무리 훈계를 해도 남편은 1도 달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손주도 보고 싶긴 하지만 남편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덜컥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더 강했는지 그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쩌다 아들놈을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어. 우리도 몇 번이나 알아듣게 따끔하게 야단을 쳤는데도 애가 어쩜 그렇게 금전감각이 없는지 정말 큰일이다. 저도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영.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남편을 다잡아도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고 만약 남편과 이혼하고 돌싱이 된들 벌써 30이 넘었는데 더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하는 걸까? 이 문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내가 얼마 전에 재미삼아 복권을 좀 샀거든? 여기 10장 넣어줄 테니까 좋은 꿈 꿔라. 라면서 복권 10장을 주셨다. 나는 평소에 복권 쪽으로는 전혀 흥미가 없었던지라 기본적으로 절대 당첨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받자마자 서랍 한 구석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러다 당첨 발표가 있던 날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다. 복권 어떻게 됐니? 내 건 전부 꽝이다. 엄마 전화를 받고 까맣게 잊고 있던 복권을 꺼내서 맞춰봤더니 딱 10,000원이 당첨됐었다. 엄마, 나는 10,000원 당첨됐어. 어머 정말? 그게 어디니? 꽝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엄마, 나 복권 당첨된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이거 은근히 기분 좋다. 당첨금은 비록 소액이었지만 처음 손에 쥔 복권이 당첨된 건 생각보다 기분을 들뜨게 했다. 나하고 엄마는 그 작은 돈을 두고 둘이서 좋다고 한참을 떠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남편이 집에 너무 일찍 와서 깜짝 놀랐다. 자동차 열쇠가 왜 이거야? 누구 다른 사람 차 타고 왔어? 아니, 새 차 뽑았어. 이거 봐봐. 라면서 남편은 사진을 보여주며 새 차 자랑을 했다. 새 차?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뭘 또 그렇게 놀라나. 나 이것도 샀는데. 라면서 고급 손목시계를 내보였다. 무슨 돈으로 샀는데? 차는 할부로 샀고 시계는 카드 긁었어.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건 너야. 복권 당첨됐으면서 시침이 딱 뜨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너 장모님하고 통화하면서 복권 당첨됐다고 방방 뛰고 난리 쳤었잖아. 네가 입 싹 씻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복권 당첨? 딱 10,000원 당첨됐다. 이게 누굴 등신으로 하나? 10,000원 당첨되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난생 처음 산 복권에서 10,000원이나 당첨됐다고 좋아했다. 그럼 안 돼? 그나저나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착각을 했기로서니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바로 튀어나가서 고급차에 고급 시계를 덜컥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게 왜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 이건 네가 원인 제공한 거니까 난 몰라.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내 인내심의 뚝이 무너졌다.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이게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남편이 떠드는 소리를 무시하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현 사태에 대해 설명했고 얘기를 들은 시부모님들은 곧바로 달려오셨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 정말 네 처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고급차에 고급 시계를 덜컥 네 맘대로 샀어? 넌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반푼이다 반푼이다 하면서 네가 이 정도로 구제불능 멍청이일 줄은 정말 몰랐다. 그게 왜 내 탓이야? 경제 얘가 복권 당첨됐다고 방방 뛰고 좋아했다니까. 얘 닥치지 못해. 대체 넌 어디서부터 고장난 거냐? 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편을 점점 호되게 질책하는 시부모님께 어머님 아버님 죄송한데 저 도저히 더는 안 되겠어요. 남편하고 예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참고 노력해왔는데요. 이런 사람하고 앞으로 계속 부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경제적으로 파탄 날 거고요. 아이가 태어나도 제대로 못 키울 게 뻔하고 이쯤에서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사람을 나고자 취급해? 네 저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네가 사고 칠 때마다 경제가 우리한테 와서 얼마나 고민을 털어놨었는지 네가 알기나 해? 그런데 넌 네 못된 버릇 고치려고 노력이나 해봤어? 겁도 없이 수중에 돈도 없으면서 덜컥덜컥 그 비싼 걸 카드로 긁고. 내가 보기에도 너 정상 아니야. 네, 내 생각에도 이런 놈하고 계속 살다가는 새약이 생병나지 않나 싶네요. 경제 너 저놈하고 그냥 이혼해라. 다들 좀 이성을 찾아. 여기서 가장 이성을 상실한 사람은 너야. 난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야. 더 이상 얘기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전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까지 경제 문제로 고통받게 한 것도 위자료 청구할 거야. 각오하고 기다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남편은 알았어. 내가 앞으로 진짜 돈 아껴 쓸게. 됐지? 솔직히 당신 월급이 나보다 더 많잖아. 당신 없으면 나 못 사는 거 알면서 이러면 너무 매정하지.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정말 내 자식이지만 못났다. 찌질한 놈. 부끄러운 줄 알아 이놈아. 사내 놈이 가족을 책임지지는 못할 망정 식충이처럼 빌부터 살 생각이 나고. 에라 천하의 못난 놈. 당신 지금까지 입으로는 1000번만번 다시는 낭비 안 한다고 해왔어. 양치기 소년도 3번 만에 반성했거든? 넌 뭐니? 내가 널 다시 믿는 일은 없을 거야. 잘 있어. 야, 그냥 가면 어떡해. 세차 할부금은 주고 가야지. 나 이거 혼자서 감당 못해. 찌질의 극치를 보여준 남편.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남편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지만 말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 후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했고 이혼 소속도 마쳤다. 세차값 3,000만 원, 갬블로 날린 돈 2,000만 원, 거기에 고급 시계값까지. 남편은 순식에 빚이 수천만 원대로 불어났다. 시부모님 역시 남편의 처지를 너무 잘 알지만 일절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너 우리한테서 10원 한 장 받아갈 생각하지 마라. 빚도 네 인생도 전부 네 소관이야. 라면서 내치셨다고 한다. 그 후 월급으로는 충당이 안 되던 남편은 투잡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평일엔 회사로 출근하고 저녁 시간,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집은 월세가 싼 곳을 찾아 이사를 했는데 거의 유령의 집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허름한 곳이라고 한다. 남편하고 잘 아는 사람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남편은 완전히 혼은 없고 빈 껍데기처럼 보였다고. 그래도 싸지 그 인간. 남편과 이혼 후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3년 정도 시간이 지나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로 영입된 어떤 남자와 서로 첫눈에 반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다시 순조롭게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까지 하게 됐다. 내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대망의 첫 아이를 낳게 된 것이다. 재혼한 남편은 힘들었지. 자기 진짜 존경스럽다. 천사같이 예쁜 딸 낳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예쁜 아기 낳아줬으니까 나는 앞으로 당신하고 아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게. 당신은 집에서 천사만 돌보면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응원해줘. 라며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줬다. 남편은 스카우트로 영입될 만큼 능력 있는 남자였고 그 덕분에 나는 당분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됐다. 큰 고민 없이 아이만 바라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을 위해 저녁을 차리고 딸아이와 딸 바보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내 이름은 모카이, 고등학교 3학년이다. 다른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공 중일 때 나는 학교와 슈퍼마켓을 오가며 학업과 알바, 이른바 생계형 열일 중이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 나는 10살 아래인 여동생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얼마 후 할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할머니는 할아버지 간병에 전념해야 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돌볼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는 단 둘이서 살게 됐다. 사실 같이 살게 되면서 할머니가 우리한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고 구박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탐탁치 않았고 핑계가 생기면 내쫓으려고 했던 게 분명하다. 실제로 할머니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모두 자기가 차지했고 우리가 살았던 집도 팔고 집안 살림도 모두 처분해서 이득을 취했다. 그러고 나서 낡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 거의 알몸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우리를 내쫓았다. 엄마 아빠를 동시에 잃은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실감. 어린 동생과 나는 한동안 깊은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어쨌든 살아야 했고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알바를 구했고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동생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주 낡았고 방은 딱 하나밖에 없다. 슈퍼마켓 알바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집에서 사는 것도 유지하기 힘든 형편이다. 동생을 키우면서 내 학비를 내다보면 매달 꼭 필요한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식비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알바가 끝나면 폐기 처분되는 도시락을 가져다 동생과 허기를 채웠다. 알바가 없는 날은 이틀분 도시락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그날 끼니를 해결했다. 집에는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같은 가전제품은 없었고 아주 작은 냉장고가 겨우 하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매일 차갑게 식은 도시락을 먹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따뜻한 밥은 아주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 특히 알바가 없는 날에 먹는 도시락은 이미 냉장고에서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에 밥이 얼음덩어리처럼 딱딱하고 차가웠다. 언니, 밥이 너무 딱딱해. 맛없어. 딱딱하고 맛없다.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학교 급식처럼 따뜻한 밥 먹고 싶다. 언니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취직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조금만 더 참아? 알았어. 말이 좋아 취직이지. 학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내가 고등학교만 덜렁 졸업해서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런지. 사실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할 자신도 딱히 없었다. 동생은 이제 겨우 8살. 장래의 일을 생각하면 모든 게 두렵고 불안했다. 그 무렵 나는 학교와 알바를 오가며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정신적으로 아무런 여유가 없었다. 평소에 나라면 10살이나 어린 동생한테 진짜로 화를 내는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는지 별것도 아닌 일로 동생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언니, 소풍 도시락이 그게 뭐야? 전부 슈퍼에서 파는 반찬이라고 애들이 놀려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소풍엔 김밥이지? 미안해. 알바하고 너무 늦게 와서 그럴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집에 김밥 쌀 조리도구도 없고. 그럼 조리도구를 사면 되잖아. 사면 되겠지. 근데 뭘로 사? 아무것도 모르면서 쉽게 말하지 마.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네가 알기나 해? 언니, 미안해. 아니야, 언니가 미안해. 갑자기 소리 질러서 놀랐지? 미안. 언니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봐.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너도 잘 자? 응, 언니 잘 자.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를 애꿎은 동생한테 화풀이한 게 너무 후회되고 부끄러워서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망 없는 날들과 매일 되풀이되는 고된 일상에 점점 한계를 느끼던 어느 날 대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여느 날처럼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에 비닐봉지가 하나 걸려 있었다. 누가 뭘 갖다 주는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의아해하며 봉지 안을 봤더니 안에는 고기가 잔뜩 들어있었다. 그것도 그냥 고기가 아니라 등급이 매겨진 고급 쇠고기였다. 더욱 놀란 것은 우체통에 서류 봉투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다. 돈을 세어보니 자그마치 1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걸 두고 갔는지 이유도 목적도 모르면서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 나에게는 일일이 그런 것까지 따질 여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은 고기를 구워서 동생과 모처럼 배부르게 먹었다. 고기만 있지 고기를 찍어 먹을 소스 같은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달랑 소금만 뿌려서 먹었다. 하지만 소금만으로도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고기는 맛있었고 우리는 맛있다고 감격하며 행복한 식사를 했다. 언니, 이 고기 입안에서 살살 녹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나도 이런 맛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근데 이거 진짜 누가 놓고 간 걸까? 혹시 천사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다. 언니가 매일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이 기특하다 하시고 천사를 보낸 걸 거야. 그런 거면 정말 대박이다. 그렇게 입에서 살살 녹는 쇠고기를 먹고 오래간만에 포만감을 느끼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냉정을 되찾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 대체 누가 그걸 우리 집 문에 걸어놓고 간 걸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을 한들 도저히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갔다. 그렇게 딱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또 문고리에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다. 또 있네? 봉지 안에는 지난번과 똑같이 고기가 들어있었고 우편함에는 봉투가 들어있었다. 고기를 먹으면서 대체 누가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건지 열심히 생각했지만 여전히 불가사의한 수수께끼였다. 그 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문고리에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고 봉지 안에는 고기가, 우편함에는 현금이 든 봉투가. 날이 갈수록 누가 보낸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금요일에는 항상 알바가 있지만 점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쉬는 날로 스케줄을 바꾸고 대체 누가 그런 고가의 선물을 계속 놓고 가는지 반드시 현장을 포착하기로 결심했다. 금요일 오후 현관 앞에서 누가 오기만을 바싹 긴장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2시간이 흘러 시계가 오후 8시를 가리킬 무렵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심장박수는 점점 올라갔고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 외시경을 들여다보니 처음 보는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다. 나는 재빠르게 문을 열고 나갔고 그 아저씨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 아저씨가 매주 저희한테 이거 가져다 주신 분이세요? 그래.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잠깐 따라와라. 네? 아저씨를 따라서 밖으로 나오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공터에 주차돼 있었다. 아저씨가 자동차 트렁크 문을 열자 거기에는 대량의 고기와 야채가. 이거 전부 가져가라. 한참 클 나인데 동생하고 많이 먹어야지. 그보다 아저씨가 누군지 말씀해주세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계속 먹을 거며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저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목 주영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아저씨는 나와 같은 몫이었다. 희귀성인 같은 몫이라면 분명히 나와 인척관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명함에는 이름 옆에 전국 유명 체인점인 고깃집 상표와 대표 이사라는 직함이. 나는 네 아빠의 형이다. 너한테는 큰아버지가 되고.
큰아버지요? 내가 갓 태어났을 무렵 큰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도 많이 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술에 빠져 지냈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큰아버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랐던 것이다. 빚쟁이들이 아빠한테까지 찾아왔고 아빠는 큰아버지한테 다시는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연히 아빠가 저 세상 사람이 됐다는 걸 알았고 우리 자매의 일이 걱정됐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큰아버지는 가족에게 외면당한 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반성하고 사업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그렇게 고생 끝에 현재는 전국의 체인점을 가진 요식업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만약 지금의 큰아버지 모습을 아빠가 본다면 분명히 다시 화해하고 형제로 돌아갈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큰아버지의 배려를 기쁜 마음으로 받기로 했다. 그 후로는 큰아버지와 조카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게 됐고 생활 형편도 전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아버지를 만난 후로 나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 큰아버지에게 양질의 고기를 대접받고 또 고깃집에 가서 직접 구워 먹으면서 어느새 나는 고기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말았다. 그때까지 나는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별 목적의식 없이 졸업 후에 생활이 조금 나아지기만 한다면 아무 일이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큰아버지가 일하는 모습 또 고기에 대한 열정을 직접 보면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큰아버지의 모습에서 열심히 일하던 아빠 모습도 떠올랐고 나에게도 의욕이 생겨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큰아버지 회사에 바로 취직을 했다. 차기 후계자로 제일 바닥부터 차근차근 일을 배웠다. 물론 수입 면에서도 알바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유가 생겼다. 낡은 아파트에서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동생에게도 남부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됐다. 이제 폐기 처분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일은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우리 형편이 나아지자 갑자기 연락이 왔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간병을 위해서 집을 고치고 남은 돈으로 여행을 다니며 돈을 펑펑 쓰다가 우리한테 뺏은 돈을 다 탕진하고 지금은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궁색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할머니는 자기 사정을 하소연하며 도와달라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도와줄 마음도 용서할 마음도 없었고 연을 끊은 지 이미 오래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태도를 바꿔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나는 전화를 끊어버린 후 앞으로 동생과 둘이서 잘 살면 된다고 거듭 생각했다. 소문을 듣자니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살던 새 집을 처분하고 내가 전에 동생과 살던 아파트보다 더 낡은 아파트로 옮겨갔다고 한다. 나야, 나왔어. 언니 어서와. 오늘은 내가 요리했어. 어머 정말? 와 대박! 햄버거 스테이크잖아. 밥도 다 됐고 국물도 있어. 얼른 앉아서 먹자. 손 씻고 올게. 우리 나이 요리 솜씨가 날로 좋아지네? 낡고 좁은 아파트 시절을 끝내고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된 우리 자매는 남들이 당연하게 하는 일을 우리도 당연하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내 이름은 이유정. 24살이지만 여전히 부모님 슬하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부모님은 나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고 그 흔한 말다툼 한 번 없는 금실 좋은 부부에 우리는 정말 단란한 가족이었다. 그런 나를 몹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바로 회사 동료이자 한 미모하는 한진자. 진자는 오랫동안 혼자서만 살아서 그런지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내가 부럽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자가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말을 했다. 엄마 아빠한테 엄청 예쁘게 생긴 동료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진자에게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진자가 집에 오자 부모님은 물론 반갑게 맞아주셨다. 엄마는 온갖 솜씨를 다 부려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아빠는 온갖 종류의 술을 골라놓고 우리를 기다렸다. 부모님은 진자와 식사를 하면서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이셨다. 진자도 우리 가족을 직접 보니 정말 보기 좋고 부러운 가족이라고 해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진자는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툭하면 우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 게다가 까닭없이 우리 아빠에 대한 정보를 꼬치꼬치 캐묻는 게 영 기분이 찝찝했다. 너네 아빠 혹시 젊었을 때 모델이셨니? 완전 내 스타일. 인기 많았을 것 같아. 진짜 부럽다. 웬 모델. 우리 아빠는 엄마밖에 모르는 순정파야. 그렇구나. 사실 아빠는 소문난 미남이었고 대대로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역시 진자 논에도 우리 아빠가 잘생겨 보였었겠거니 했었다. 하지만 진자가 우리 집에 놀러 오고 나서 얼마 후 진자가 나한테 라인 메시지를 잘못 보내왔다. 아저씨하고 비밀여행 너무 설레요. 빨리 보고 싶어요. 라는 마치 내 연녀라도 되는 양 보낸 메시지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빠가 설마 진자하고 같이 여행이라니. 보통 사이가 아닌 게 분명했고 완전 멘붕이었다. 아빠는 엄마한테 정말 자상했고 세상 어떤 커플보다 꿀 떨어지는 평생 연인 같은 부부였다. 그런 사랑꾼 아빠를 보며 자란 나로서는 아빠가 바람을 피운다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진자를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분하고 죄송하고 화나고 기가 막혀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됐다. 내가 불륜관계를 눈치챘다는 걸 모르는 아빠는 여전히 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아빠 모습이 덜 실망스러웠고 나는 집보다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다. 유정아, 이제 오니? 너 요즘 계속 늦네? 다녀왔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상한 놈하고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 내가 누굴 만나고 다니던 그게 아빠랑 무슨 상관인데? 유정아, 너 아빠한테 그 태도 그거 뭐야?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나 좀 그냥 내버려두라고. 제가 진짜 무슨 일이야? 유정아, 엄마한테 아빠의 불륜을 알려야 할지 이대로 침묵해야 할지 고민하며 며칠이 지나갔고 진자한테서 다시 잘못 보낸 라인 메시지가 도착. 아저씨, 어젯밤 일인 아줌마하고 딸한테 안 들키게 조심하세요. 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따지자면 정보가 부족했지만 어제 아빠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건 분명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불륜은 팩트라는 확신이 굳어졌다. 아빠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극에 달했고 더 이상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진자를 불러서 나한테 실수로 보낸 라인이 사실인지 따져 물었다. 너 이거 뭐야? 라인 나한테 잘못 보냈던데 네가 말하는 아저씨 우리 아빠 맞지? 맞아. 근데 내가 잘못 보냈었나? 난 까맣게 몰랐네. 넌 그냥 모른 척 해줘. 그러더니 진자는 얼른 자리를 피했다. 집에 가자 아빠는 평상시와 똑같이 나를 대했다. 유정이 오니? 오늘은 일찍 왔네. 잘됐다. 오늘 아빠가 유정이 좋아하는 닭튀김 했거든? 같이 먹자. 아빠 제발 연기 그만해. 나 전부 다 알아. 다 안다고. 너 왜 그래? 왜 울어, 유정아? 어떻게 아빠가 바람을 피울 수 있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엉엉 울면서 아빠의 불륜을 폭로하는 나에게 아빠는 진심 놀라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나는 라인 메시지 내용을 떠올리며 이미 명백한 증거까지 있는 마당에 끝까지 발뺌하는 아빠가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고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하지만 아빠는 절대 그런 일 없다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엄마가 방에서 달려나왔다. 두 사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소리를 지르고 싸워? 둘 다 진정 좀 해. 유정이 넌 울지만 말고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말해. 어서. 나는 울면서 엄마에게 일련의 일들을 말했다. 그러자 엄마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했다. 어제 저녁이면 아빠랑 엄마랑 둘이서 드라이브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네 얘기는 앞뒤가 안 맞지 않니? 둘이서 드라이브를 했다고? 그렇다니까. 어제 둘이서 야경 보면서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얘기했는데. 노후 계획?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빠가 너한테 요즘 벌레 같은 놈이 붙은 것 같다면서 체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몰래 니네 회사 앞에서 너 기다렸었어. 몰래 나를 왜 기다려? 그랬는데 네가 어떤 여자하고 둘이서 나오는 걸 보더니
아빠가 그제야 안심했다면서 바닷가 한 바퀴 더 돌고 가자고 해서 어제 너보다 늦게 들어온 거야. 어제 그럼 엄마도 같이 왔단 거야? 난 어제 아빠 혼자서 나갔다 온 줄 알았는데. 우리만 드라이브하고 온 거 알면 유정이 네가 삐질지도 모른다고. 아빠가 너한테 비밀하라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두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 아빠와 진자의 분류는 내가 착각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혼란스러워진 나는 진자의 라인을 아빠한테 보여줬다. 그걸 본 아빠는 깜짝 놀라며 아빠 라인 앱을 보여줬다. 아빠 라인에는 진자하고 주고받은 톡도 없었고, 라인 메인 사진은 엄마하고 찍은 사진이 등록되어 있었다. 불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결론에 다시 도달하면서 냉정하게 따져보니 진자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엄마 아빠와 상의한 결과 진자를 다시 한번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초대에 응한 진자에게 아빠도 있는 자리에서 라인을 나한테 잘못 보낸 게 맞냐고 다시 따졌다. 그리고 진자 이름조차 없는 아빠 라인을 같이 보여주자 진자는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는 듯 입을 꼭 다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보라니까? 나는 유정이 엄마 말고 다른 여자한테 관심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이건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너 핸드폰 꺼내. 라인 열어보라고. 그러던지 그럼. 진자 핸드폰의 라인을 터치한 순간 어떤 사람과의 대화창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자 당황한 진자가 자기 핸드폰을 내 손에서 낚아챘다. 그리고 포기한 듯이 우리 아빠와의 분류는 자기가 꾸며낸 일이라고 자백했다. 우리 아빠한테 첫눈에 반한 진자는 일부러 나한테 불륜 분위기를 연출한 거였고, 우리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아빠랑 이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했다. 어젯밤 일은 비밀이네 뭐네 했던 건 회사 앞에 아빠가 와 있는 걸 우연히 봤기 때문에 귀가 시간이 늦을 거란 걸 미리 예상하고 일부러 보낸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와 아빠는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너 진짜 최악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잠시라도 내 아내를 불안하게 만든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너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그래, 엄마도 한마디에 참지 말고 시원하게. 내가 잠시나마 불안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 내가 왜 불안해했을 거라고 생각해? 네 아빠가 바람 피울 사람이어야 불안해하지. 여보, 엄마의 말에 소라는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됐고 진자에게 엄중 경고를 날린 뒤 그냥 돌려보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뭔가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진자의 라인을 열어봤을 때 다른 남자와의 불륜이 의심되는 라인을 봤기 때문이다. 그 남자도 우리 회사 직원이었고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었다. 다음날 출근 후 상사에게 불륜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상사는 사실은 벌써 오래전부터 진자의 불륜 행위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조사 결과 진자의 불륜을 입증할 여러 증거들이 드러났고 회사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불륜이 발각된 후 진자는 해고 처분을 받았고 상대 남자는 지방으로 자천됐다. 진자만 해고 처분을 받은 이유는 진자가 특히 유부남을 좋아했고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부남을 유혹하는 더러운 습관을 싹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아빠와의 오해도 깨끗이 해소했고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은 가족으로 돌아갔다. 진자가 악의적으로 보낸 거짓 메시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덕분에 진정한 신뢰관계의 정석을 부모님을 통해 다시 배울 수 있었다. 이 다음에 나도 결혼을 하고 남편이 생기면 바로 우리 부모님 같은 부부가 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나한테는 오빠가 둘이 있는데 위에 큰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됐다. 예비 새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식구들의 환대 속에서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됐고 청첩장 보내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나갈 무렵 예식장 쪽에서 갑자기 오빠한테 연락이 왔다. 네, 실은 신랑분 어머님께서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신랑분도 알고 계신가요? 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놀라서 간이 떨어질 뻔한 오빠는 그 길로 바로 엄마 집으로 달려가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때 엄마가 주장한 내용은 이랬다. 나와 네 아빠도 원래는 제대로 된 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할아버지 쪽에서 집안 전통이라며 식장을 강제로 취소하고 예식장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할아버지 집에서 동네 잔치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전통 의상을 입었지만 머리 모양도 화장도 아무 자격증도 없는 고모 할머니가 대충 해줬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 했다. 잔치에는 할아버지 손님들이 거의 다였고 먼 친척에 동네 사람들까지 한 명도 안 빼고 다 불렀는데 신부는 이제 신랑집 사람이다 라면서 엄마 쪽 하객은 달랑 신부의 부모님 두 분만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집안 전통이니까 큰오빠도 자기랑 똑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하더니 생뚱맞게 울기까지 했다. 엄마도 예전엔 웨딩드레스를 입고 공주가 되는 꿈을 꾸던 새 신부였을 테니 폭망한 결혼식은 동정이 가지만 그거랑 오빠 결혼식은 완전 별개의 문제. 엄마가 결혼식에 한이 맺힌 만큼 오빠와 새언니 생각을 더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 듣는 라떼적 결혼 비하와 난데없는 식장 취소에 오빠들과 나는 황당할 뿐이었고 아빠는 침묵했다. 그러다 엄마가 니들이 전 결혼식장에서 하겠다면 나랑 네 아빠도 식장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려야겠다. 안 그럼 절대 니들 결혼 허락 못해 라는 황당 주장을 했다. 신랑 신부 옆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합동 결혼식을 올린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기네스북감 아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오빠들하고 내가 난리를 쳐도 엄마는 울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는 억울해도 다 참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얘들은 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왜? 라면서 화살을 아빠한테 돌렸고 아빠는 입을 꼬매기라도 했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다. 열이 받은 작은 오빠가 그렇게 웨딩드레스가 입고 싶으면 두 분이서 따로 결혼식을 올리면 될 일이에요. 형 결혼식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자 조용히 있던 아빠가 입을 열더니 화를 냈다. 60이 넘어서 무슨 드레스 타령이야. 남사스럽게. 결혼식 다시 올릴 일 없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그러자 이번엔 엄마가 광분했다. 다시 올리다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아직 결혼식 안 올렸어. 이게 처음이야. 그따위가 무슨 결혼식이야? 난 그거 결혼식으로 인정 못해. 라고 하자 아빠는 다시 무건수행에 들어갔다. 엄마는 포기하고 있던 웨딩드레스를 드디어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우리 셋이 아무리 이건 진짜 아니라고 해도 도무지 말이 안 통했다. 말을 하면 할수록 혈압만 오르고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예식장에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진상을 떨었다. 다행히 식장 스텝이 엄마 전화를 프로답게 신랑님께 확인 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대응했다고 한다. 하지만 엄마의 집착은 점점 강해졌고 병적으로 발전. 웨딩드레스 사진이나 잡지를 오려와서는 이런 디자인은 너무 젊은가? 어떤 색깔이 내 얼굴에 더 받으려나? 오빠 결혼식에 여전히 자기가 신부로 나설 태세로 혼자 드레스 놀이를 했고 아빠는 여전히 나몰라라였다. 그럼 나중에 둘이서 따로 하면 되잖아. 아님 드레스 입고 사진만 찍던지. 내 딴엔 어르고 달래고 했지만 같은 날에 하면 일도 덜고 더 좋지. 왜 번거롭게 따로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말하는 엄마. 닥쳐라 남사스럽다고 하는 아빠. 시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혼식을 망치려 드는데 아무 불평도 안 하는 걸 보면 새언니는 살아있는 보살이 분명하다고 속으로 감탄만 나올 뿐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친 거 아니냐고. 결혼도 하기 전에 시댁하고 연을 끊겠다고 해도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을 일이다. 일단 이렇게 엄마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친절하다는 증거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결혼식을 하는데 예비 시댁에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을 못 올리셔서요. 이번에 합동 결혼식 할까 해요. 라고 하면 정신 이상자 취급을 당할 각이다. 하객 전원이 부모님 사정을 다 안다면 모를까. 하객 중 절반이 우리 부모님을 처음 보는데 웨딩 차림으로 등장하면 저건 목미? 헐 홀랑 깬다. 대략 이런 반응에 자식 결혼식에
부모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상실. 우리 삼남매는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셋이서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 장남이란 죄로 큰오빠가 제일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데 버는 대로 다 나가다 보니 오빠한테는 결혼 자금이 별로 없었다.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보살 새언니 쪽에서 결혼식 비용을 거의 다 지불했다는 말을 큰오빠한테 들었다.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된 결혼식인데 새언니는 싫은 표정 한번 짓지 않았다. 진정, 보살 인정. 그런데 푼수댁이 우리 엄마는 이제부터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말을 대놓고 했다. 웨딩드레스 노래를 부르면서도 정말 땡전 한 푼 안 보태고 완벽하게 숟가락을 얹을 작정이었고 자기가 입을 드레스를 주문까지 했다니 철맨피도 그 정도면 가히 역대급이다. 애초에 결혼식 비용을 새언니 쪽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렇게 푼수를 떠니 정말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새언니 부모님 입장에서 사돈은 엄밀히 따지면 타인이나 다름없는 건데 사돈어른이 엄마가 설치고 나서는 것까지 부담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자기 딸한테 투자해서 더 화려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 말이다. 큰오빠가 거의 애원하다시피 엄마를 설득하는 동안 내내 혼자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아무리 오빠가 사정을 얘기해도 도무지 포기를 모르는 엄마를 보면서 우리 셋은 모두 진절머리가 났다. 엄마가 폭망한 자기 결혼식에 한이 맺힌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자기 아들 결혼식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사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부모는 세상 천지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빠는 엄마한테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였다. 오빠 결혼식을 망치지 말라는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이대로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거란 판단을 내린 오빠는 최종적으로 알았어요. 엄마가 정 그러신다면 예식장 취소할게요. 라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마음이 아프려고 했지만 엄마가 저렇게 무개념으로 나오는 이상 오빠랑 새언니는 플랜 B로 계획을 수정, 해외에서 신혼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둘이서 스몰 웨딩을 올리겠다고 했다. 엄마는 식장 스텝으로부터 신랑님으로부터 예식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거의 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우리 셋한테 차례로 전화를 돌렸다. 결혼식 어디로 변경했어? 빨리 말 안 해? 니들하고 합동결혼식 올린다고 그만큼 알아듣게 말했으면 네 하고 따를 것이지. 왜 마음대로 취소를 하고 그래? 이게 무슨 경우야? 라면서 날마다 사람을 들들 볶았다. 우리 셋한테만 그런 거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새언니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매일 괴롭히고 있으니 넌 시집도 오기 전부터 시어미를 우습게 하는 거냐? 버르장머리 없이 니들 결혼식 어디서 올릴 거야? 말해! 니들은 부모 없이 태어났니? 어디서 니들끼리 몰래 결혼식을 올릴 꿍꿍이래? 감히! 앙큼한 것!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싫으면 합동결혼식 올리고! 라는 협박 전화를 매일 받다 보니 마음 약한 새언니가 시달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 사실을 안 큰오빠는 완전히 화가 나서 부모님께 매달 드리던 생활비를 당장 끊어버렸다. 오늘 이후로 전 두 분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달라고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괴롭히는 게 어떻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님들보다 제 아내 될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제야 엄마가 어디까지 선을 넘었는지를 모두 알게 된 아빠는 엄마한테 당신 아주 미쳐도 제대로 미쳤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라고 대꾸했다. 그동안 작은 오빠와 나도 생활비를 보탰었지만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큰오빠가 주는 생활비의 비중은 상당히 컸다. 그 돈을 못 받게 되고 나니 아빠는 그제야 말문이 터져서 얘, 너 왜 그러니? 니들이 생활비 안 보내주면 나랑 네 엄마 살기 정말 힘들어. 니들도 알잖아. 이제부터 알아서 하세요. 연금 받는 거에 맞춰서 살면 되겠죠? 연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다른 분들도 모두 연금 받아서 생활하세요. 남들도 사는데 두 분이라고 못할 거 있겠어요? 앞으로 절약하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세요. 저희한테 기댈 생각 마시고요. 제 약혼자한테 두 분 같은 사람들하고 가족이 돼달라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네요.
그러자 아빠는 엄마한테 왜 애들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이제 어쩔 거야? 라고 대폭발을 했는데 그 말에 지지 않고 엄마가 당신이 결혼식을 제대로 올려줬으면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둘이서 답도 없는 싸움을 다시 시작하는 걸 보며 이건 평생 걸려도 안 끝날 일이란 생각에 삼남매가 일치단결로 부모와 연을 끊기로 했다. 부창구수라고 두 노인네가 은근히 닮은 꼴인 걸 보면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 후 오빠와 새언니는 언니가 건강을 회복한 후 소박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부모님으로부터는 몇 번이나 얘들아, 화 풀고 생활비 좀 보내다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라고 끈질기게 연락이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내준 생활비로 넉넉하게 살았으면서도 큰오빠 결혼식을 아무 죄의식 없이 망치려던 엄마나 그런 엄마를 말리는 신용만 했던 아빠 같은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가족의 정이 느껴지지 않았고 우리 셋은 과감하게 연락을 차단했다. 큰오빠는 결혼 후 새언니 부모님과 2세대 주택을 지었고 작은 오빠는 정금 발령을 나도 혈혈단신이다 보니 부모님이 전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두 분이 이혼을 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 말을 듣고도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다. 내 이름은 이유리, 남편 한진상과 유치원에 다니는 딸 리아와 셋이서 살고 있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사귄 사이이고 결혼 후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주말마다 짧은 여행을 다닐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딸아이가 태어난 후로 남편의 회사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집에 있는 날도 별로 없고 육아는 거의 나 혼자 전담하다시피 했다. 어쩌다 쉬는 날에는 혼자서 외출을 하고 좀처럼 가족과 보내려고 하지 않아서 항상 그게 불만이었지만 남편은 일에만 치여서 살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요즘은 잔업에 출장도 많아지다 보니 집에 아예 없는 날이나 아침에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면서 늘 기분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잘못 말을 걸면 괜히 싸움이 날 것 같아서 항상 말을 아끼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참는데도 갈수록 짜증이 늘어가는 남편한테 나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왔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아빠 다녀오셨어요? 저녁 금방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안 먹어. 왜? 밥 생각 없어. 기껏 생각해서 만들어놨더니 생각한 게 겨우 그거야? 이거 리아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든 거야. 햄 들어가서 맛있어. 당신도 초딩 입맛이잖아. 와서 같이 먹자. 누굴 초딩 취급이야? 남편은 갑자기 성질을 내더니 음식을 접시째 바닥에 던졌다. 그걸 본 딸아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릇을 던지고 그래? 애 보는 데서. 아빠가 그러면 어떡해? 그러게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먹으라고 강요를 해?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말을 시켜서 이 사달이 나게 하냐고. 집구석이라고 진짜 마음 편한 구석이 있어야지. 리아도 있는데 소리 좀 지르지 마. 작게 말해도 다 들려. 야, 집에서 가만히 있는 주제에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누구 덕에 햄이고 나발이고 먹고 사는데 어? 큰 소리로 말하던 작은 소리로 말하던 내 마음이고 내 자유야. 싫으면 네가 나가. 엄마, 아빠 무서워. 아니야 리아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둘이 여자라고 한 편이냐? 나 나쁜 사람 만들고 아주 쿵짝이 잘 맞는구나. 살판 났어. 그래봤자 니들은 나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밖에 안 돼. 나는 울음이 그치지 않은 딸아이를 안고 도망치듯 침실로 들어갔다. 남편의 폭력적인 언동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됐고 그날은 침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아침까지 버텼다. 다음날 아침 거실에 나가서 보니 컵라면을 먹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어제 바닥에 던진 햄치즈 카츠가 버려져 있었다. 그걸 보니 어제의 일이 다시 상처로 되살아났다. 그 후로 남편은 툭하면 화를 냈고 점점 히스테리가 심해졌다. 이대로는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휴일인데도 출근을 했고 나는 딸아이를 데리고 오래간만에 쇼핑을 나왔다. 역 앞에 있는 백화점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데 어떤 분위기 좋은 카페 안에 낯익은 사람이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 사람은 틀림없는 남편이었다.
남편이 출근한다고 나가서 카페에서 젊은 여자와 있는 걸 본 나는 딸아이를 들쳐 안고 카페에서 나란히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 봤다. 남편과 여자는 옆쪽으로 같이 걷다가 중간에 헤어져서 따로 걸었다. 나는 남편이 아닌 여자의 뒤를 쫓았고 그 여자가 남편 회사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틀림없이 남편하고 같은 회사 직원이란 얘긴데? 이쯤 되면 둘이 불륜관계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얘기고 그래 위자료 받고 이혼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페에서 둘이 차를 마신 정도로는 누가 봐도 불륜 증거로는 미흡했다. 아마 남편도 그게 무슨 불륜이냐며 위자료 지불을 거부할 것이다. 결국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방법을 동원해서 남편의 뒤를 밟았다. 우선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없는 시간에 남편 회사 앞을 찾아가 잠복을 하거나 둘이서 호텔에서 몰래 만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핸드폰을 손에 들고 회사 출입구를 눈에 불을 켜고 살폈다. 좀처럼 증거는 잡히지 않았고 하지만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 이혼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남편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회사 일이 바쁘다고 툭하면 집을 비우고 수틀리면 나한테 온갖 짜증을 부렸다. 하지만 제대로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좀 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믿고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해도 굳게 참고 견뎠다. 잠복 생활 자그마치 2주. 그 여자가 낮인데도 회사에서 나왔고 그 뒤를 밟기로 했다. 그러다 여자는 걷다 말고 갑자기 어지러운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자가 몸이 안 좋아 보여서 나는 나도 모르게 괜찮냐고 묻고 말았다. 다행히 여자는 내가 누구 와이프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여자는 가까운 산부인과 이름을 대면서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했다. 딸아이를 마중 갈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아서 친정엄마한테 SOS를 하고 남편한테는 오늘 친정에서 자고 올 거라고 연락을 했다. 일단 오후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이 여자와 얘기할 시간을 벌게 됐고 병원에 같이 가서 여자가 침대에 누워 주사를 다 맞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초면에 너무 신세를 졌네요. 아니에요. 몸은 좀 어때요? 라고 하자 여자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게 사실은... 여자가 뭔가 말을 하려던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침대 커튼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낙태는 했어? 100만으로 해결됐지? 오늘 마누라가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집에 같이 갈래? 나도 이제 피임 확실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편의 말을 듣고 여자가 왜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키고 하필 산부인과로 왔는지 그리고 방금 전 왜 우는 모습을 보였는지 한기에 파악이 됐고 분노가 치솟았다. 나야. 내 목소리를 듣고 뜨악한 남편은 거칠게 커튼을 열었고 나를 보자 멘붕이 온 듯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리아는 어떻게 하고?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닐 텐데? 상황 파악은 됐겠지? 역시 상황을 다 파악한 여자는 나한테 죄송하다고 했다. 궁지에 몰린 남편은 찌질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자꾸 달라붙어서 그만 어쩌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알고 보면 나도 피해자야. 당신 진짜 찌질하다.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내가 바보니?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일단 너라는 인간 그 자체가 용서가 안 돼.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은 아무나 해? 네가 직장에 있어 뭐가 있어? 나랑 이혼하고 리아랑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너야말로 나 만만하게 보지 마. 내가 이대로 조용히 도장만 찍고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나는 남편이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못하게 이혼 준비를 즉시 시작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테이블 위에 놓고 짐을 챙겨서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남편한테서 즉각 연락이 왔다. 화난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이혼을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좀 경솔한 거 아니야? 아무리 이혼이 흔한 세상이라도 그렇지 우리가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당신하고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리 부모님도 당신 얼굴 보기 싫다고 하시니까 여기 올 생각도 말고 앞으로는 변호사랑 얘기해. 내가 지금까지 너 먹여 살린 사람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바람 피우고 여자 임신시키고도 그런 말이 참 목구멍에서 나온다 당신은? 제발 부탁인데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러지 말고 야 이효리. 그 후 변호사가 중간에서 잘 처리해준 덕분에 위자료와 양육비는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었다. 이혼이 성립된 후 위자료로 생활비를 하면서 당분간은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지내기로 했다. 남편 회사에 남편의 불륜 사실과 불륜 상대가 임신한 것까지 내가 직접 전화로 알렸고, 불륜 상대 쪽 집에서도 남편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남편은 보기 좋게 해고를 당했다. 나한테 위자료와 양육비를 내고 나서 거의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생활비도 없어서 쩔쩔매다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빚을 잔뜩 지게 됐다는데, 결국 존재 자체가 민폐였고 가족과 친구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남편과 완전히 끝내고 나니 홀가분했다. 들리는 말로는 불륜 상대와도 파국이 났고 지금은 술과 도박으로 허송 세월을 보내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불륜 상대로부터는 여러 번 사죄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젊은 나이의 여자가 안 됐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가정을 파탄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법,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했다. 다만 그녀한테서는 성의가 느껴졌고 마음으로는 용서하기로 했다. 불륜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긴 했지만 그전부터 남편과는 문제가 많이 있었고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전보다 훨씬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앞으로는 딸아이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노력하면서 무엇보다 많이 웃게 해주고 싶다.